자, 친구들, 안녕. 어떻게 공교롭게 이번 주에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난감할 텐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우리 열심히 했듯이 이번 한 주 온라인 주간에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부정부패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할 겁니다. 이미 수업을 들었던 반도 있고 듣지 않은 반도 있는데, 듣지 않은 반은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 들었던 반 친구들도 복습하는 의미로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프린트는 12호입니다. 학습지 12호요. 자, 부패의 의미. 부패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썩었다 라고 했죠? 자, 부패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정부패, 도덕 시간에 배우는 부정부패는 뭐가 썩은 걸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쵸? 많은 것들이 썩었다는 것을 부정부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부패라고 표현을 할까? 자, 1번 부패의 의미. 자,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부패라고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을 때 그것을 행위로 옮기게 되면 그게 바로 부패라는 겁니다. 자, 부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탁. 자, 청탁은 무슨 뜻이죠? 남한테 뭘 부탁하는 걸 뜻하죠. 네, 부탁을 하는데 그 부정부패에서 나오는 청탁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볼게요. 부정부패에서 말하는 청탁의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청탁이 아니라 부패에 적용했을 때의 청탁의 뜻은 모종의 거래를 통해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함. 네. 자, 이것을 청탁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부패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떳떳하게 가져야 하는 것을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남에게 부당하게 부탁을 하는 것을 부정부패에서 말하는 청탁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뇌물. 여러분들 뇌물의 뜻은 다 알죠? 그리고 탈세. 자, 탈세는 뭡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를 내지 않든 일부를 떼먹든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탈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횡령. 횡령은 뭐죠? 뭔가 떼먹는 거를 횡령이라고 하지. 내 수중에 있는 남의 돈을 떼먹는 것. 아니야. 유식하게 써보자. 남의 돈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 예를 들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가 있어. 근데 그 업무 추진비는 그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예산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내 돈이 아니야. 근데 내 수중에 있어. 회사를 위한 업무 추진비야. 근데 그것을 몰래 삥땅 치는 거죠. 네, 그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몰래 가지고 가는 것, 차지하는 것. 자, 이것도 부패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협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패는 무슨 문제점들이 있을까? 딱 봐도 문제점 투성이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게 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쵸? 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가져갔어.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우리 아빠 친구네. 아빠한테 부탁했어. 아빠, 내 스펙으로는 저 회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빠 친구 아무개 아저씨한테 잘 부탁해서 나 좀 면접 점수 같은 거 높게 줘서 나 저 회사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빠가 내 얘기를 듣자마자 오케이. 그래서 그날 밤 친구를 만나서 그 인사 담당자인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돈 봉투를 찔러주면서 내 딸이 그 회사에 서류를 넣었는데 잘 좀 부탁하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자,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청탁이죠. 뇌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한 명이 나 때문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 그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부패, 부정부패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순히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손해본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이 노력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 당연히 안 하겠지. 어떻게든 콩고물 떨어질 데 없나, 어떻게든 잘 연줄 타가지고 저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사람들이 열심히 스펙 쌓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백 써서 들어왔대. 저 사람이 집에 돈이 많아서 뒷돈 써가지고 들어왔대.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통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발전 또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만연한 그런 풍토로 자리 잡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 통합과 발전은 이룩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꼭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우선은 청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청렴의식이라는 것은 뭐죠? 부정부패는 절대 해선 안 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청렴의식이죠. 자, 하지만 인간은 유혹에 쉽사리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렴의식을 아무리 가져야 한다 교육하고 되뇌어도 마음이 흔들흔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인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꼭 해줘야 하는데요. 두 번째, 부패 행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실제로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방관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신고도 바로바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유혹이 휩싸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용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제3자들이 방관하지 않고 감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켜서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부패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되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 하겠고
또 신고자나 내부 고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익명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부정부패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신고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를 확실하게 해줘야, 보호를 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무래도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려는 내부의 움직임들이 커질 텐데,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 본인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자, 그럼 청탁금지법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청탁금지법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201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있죠. 그 법 이름이 뭐죠? 네,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 자,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밑에 프린트 밑에 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4번까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학습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김영란법은 김영란이라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권익위원회가 뭐냐? 권리와 이익을 합친 말이에요. 권익위원회.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이 김영란이 본인 이름을 본따서 김영란법이라고 청탁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2015년도에 만들었으면 그전엔 청탁금지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있었는데 되게 느슨했어요. 네. 그리고 뭐 내부 고발자들도 별로 없었고 느슨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할 리가 만무하잖아. 그치? 그러니 그냥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했어. 이 법에 이제 저촉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미꾸라지처럼 솔랑솔랑 잘 빠져나갔다는 거야. 근데 본격적으로 김영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청탁금지법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자, 여자 검사가 있었어요. 여자 검사. 자, 그리고 남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변호사가 여자 검사한테 선물을 줬어요. 벤츠를 사준 건 아니고 벤츠를 대여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리스료를 줬고요. 빌릴 수 있는 돈을 줬고요. 그리고 뭐 샤넬백 같은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걸린 거야. 이게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됐네? 근데 이 변호사랑 검사가 어떻게 말하고 잘 빠져나갔냐면,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검사와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업종이 같잖아. 재판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는 어쨌든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같은 변호사, 같은 검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변호사랑 검사가 또 법을 얼마나 잘할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잘 써서 우리는 각자 가정이 있지만 불륜관계다, 내연관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속사정은 모르죠. 진짠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 법을 잘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뭐 장치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이 이 샤넬백과 벤츠 리스료를 준 것이다. 그러니 절대 청탁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에는 이 청탁금지법을 썰랑썰랑 잘 비껴나가요. 자, 김영란이 이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탁금지법이 진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구나. 진짜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구나. 확실하게 청탁을 할 수 없는 뭔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청탁금지법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본따서 김영란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자, 김영란법에서는 뭐 같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 사람이랑 나랑 직종이 같아.
근데 뭐 연애를 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여검사와 남 변호사가 우리는 불륜관계예요. 청탁이 아닙니다. 라면서 솔랑솔랑 잘 빠져나갔던 것처럼 김영란법에서도 그렇게 적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같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돈이 오고 가고 물질적인 것이 오고 가면 무조건 그냥 끝이에요. 둘이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같은 직종에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요? 1번 부정청탁. 그러니까 청탁은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 청탁을 부정부패에서의 청탁은 선생님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부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것.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수는 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줄 수, 받을 수.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 라는 뜻이죠. 적고 있나요? 네. 자, 그럼 이 김영란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자, 우선 적용 대상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 이 공직유관단체가 무엇이냐면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기관은 18부, 17청이 있는데 18부가 뭐냐? 보건복지부, 문체부, 통일부, 환경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이러한 부서를 얘기하고요. 17청에서 청은 특허청, 기상청, 교육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통계청, 국세청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청, 청주시청, 상당구청, 군청은 이제 군, 시는 시청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 모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옆에 학교 교직원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들까지 그리고 언론사 대표 그리고 언론사의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적용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들입니다. 자, 김영란법에는 350 법칙이 있습니다. 네, 350 법칙은 우선 식사는 3만원 이상 대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선물은 5만원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려요. 경조사비는 결혼을 하거나 장례식장에 갈 때 10만원을 넘게 추기를 하거나 부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교사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할 것 없이 아주 작은 것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네. 김영란법의 과태료 대상은 이렇게 3, 5, 10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접대를 하거나 대접을 할 일이 생길 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잘 보인다는 게 내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중히 부탁을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3만원 이상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물론 본인이 먹은 거 본인이 계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김영란법이 실시되고 나서는 회사 근처의 식당들이 이렇게 김영란 세트처럼 3만원이 넘지 않게 이렇게 음식값을 조정해서 파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는 비싼 홍삼 세트라든지 비싼 고가의 그런 선물들이 오고 왔는데 이제는 스팸 세트 그리고 칫솔 치약 세트 이렇게 저가 상품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풍토도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김영란법에도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예외 가능하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선물 혹은 경조사비를 나눴다면 이것은 예외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높으신 분들 중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해서 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김영란법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줬습니다. 이 프린트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 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효과가 없다 라고 보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선생님이 기사를 학습지에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청탁금지법 관련된 이 학습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듣기만 했지만 우리가 지금 좀 자세하게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이런 법이 있구나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점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으며 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김영란법을 잘 시행해야만 부패와 비리가 더 잠재워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교육을 잘 이행해서 청렴의식을 마음속에 잘 새겨넣고 그것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타율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장치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법 또한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있으니만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좀 많이 느슨해졌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청탁금지법을 강화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았어. 그럼 내가 신고하면 참 좋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청탁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럼 신고하는 것, 그게 가장 좋지만 내 마음이 느슨해지고 유혹에 휩싸여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진짜 청탁을 응해버렸어.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김영란법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한테 만약에 청탁이나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영란법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신고를 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두근두근 하면서 결국에는 방관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더군다나 상금까지 주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김영란법을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게 좀 활발히 내부 고발자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활발히 적용시킬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영파라치라는 그런 합성어까지 나왔다고 해요. 김영란법 플러스 파파라치. 네. 저 다음 시간에는 자연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하면서 사회 안에서의 도덕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이제 더 한층 나아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도덕적인 관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